근데 요새는 전반부를 아예 안 봅니다. 왜?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 써놓은 거니까.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7월 마지막 날 한발 앞서 소식을 전하는 고품격 부동산 토크쇼 부동산 별별에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이풀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혀가 꼬이고, 네, 지금 생각은 딴 데가 있고 오늘의 주제는 세 가지를 꼽았는데 이 세 가지 주제가 우리 수장님이 아주 싫어하는 주제 세 가지를 꼽았어요. 근데 요새 기사가 이런 식의 논점과 방향이 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작년 이맘때는 이 부동산 대책들이 3번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8사 대책 나오기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얘기들이 많았어. 어떤 대책 나오기 전에 떡밥들 하니까 또 그리고 8사 대책이 공급 대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할 얘기들이 좀 있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조금 잠잠하고. 그러고 보니까 지난주에 이번 주에 저기 담화문 발표했었잖아요. 그래서 담화문 나오기 전날 막 삐라도 돌고, 네네. 사실 또 언론에서 이 전월세가 지금, 왜냐면 부동산 시장이 저렇게 막 엄청 뜨겁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네네. 뭔 담화문이냐, 뭔 대책이냐. 그래서 그때 이제 또 한참 겹쳐서 나왔던 기사가 뭐냐면 이제 전세 가격 상승이 가팔라서 신규 전세에도 이 가격 상한 제한을 두는, 기존의 임대 가격 세입자가 바뀌더라도 그렇게 가격 상한을 두는 이런 제도 도입할 거다 이러면서 말이 많았잖아요. 그 많았죠. 그러면서 내일 담화문에서 임대차 보호법을 또 개정하는 얘기를 또 하려나 보다 그러면서 막 뒷목 잡고 짜증이 나가지고 그러나 싶었는데 이제 정작 당일날 나온 담화문을 보면 그런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은 아니었지만 모르지 또 앞으로 또 뭐가 나올지. 그리고 그 담화문 발표하는데 이제 그날 오전 9시 반에 아마 엠바고 해가지고 보도자료가 풀렸을 텐데, 그래서 저 오전에 그래서 엠바고 풀린 문서들을 받아봤거든요. 그랬더니 그 맨 앞장에 보면 누가 담화문 발표하다 이름이 있는데, 그렇죠. 맨 마지막에 보면 경찰청장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무슨 담화문에 경찰청장이 나와서 담화문을 발표하지 했더니 그 내용 봤더니 뭐 청장을 사고 팔면 뭐 다 잡아낼 거고 막 이런 얘기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이런 부분에서도 신경을 쓰기는 하지, 신경을 쓰는구나 싶긴 하지만, 이제 그거 본 사람들은 다들 이게 무슨 뭐냐. 그렇지. 맞아. 뭐 청약통장 사고 팔고 하는 분도 있고, 뭐 앞으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에 뭐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물론 이제 그런 게 꼬일 가능성도 있고, 실제 이제 나쁜 짓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렇게 담화문을 통해서 지금 막 할 만한 적절한 얘기였나에 대해서는 다들 좀 비판하는. 그렇죠. 뭐 놓고서 국민들을 청약통장 사고 파는 뭘로 보는 거냐, 막 그런 식의 어떤 비판, 이게 지금 여기에 나올 소리냐, 그런 비판도 되게 많이 있었죠. 맞아요. 네. 뭐 요양 발표 해가지고 카톡에 4줄로 돌아다니더라고. 아, 그래요? 뭐라고? 난 못 봤어. 못 봤어요? 이따가 시간 되면 보여드릴게요. 결국은 안 좋은 얘기죠. 안 좋은 얘기. 정부가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는 이렇게 국민들의 호응을 못 받고 있어. 이렇게 참 욕먹는. 그러니까 호응을 못 받고 신뢰감을 잃은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게. 뭐 결과가 좋았으면 그랬겠지만 결과 자체가 우려하던 방향대로 안 좋은 쪽으로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든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려고 하는 분들도 이제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맞아. 결과가 그러니까. 맞아요. 자, 담화문 얘기 잘 꺼내주셨는데요. 오늘 그 담화문과 관련된 첫 번째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나게 질타를 받고 있는 부분인데요. 서울 매년 10만 채 공급을 하겠다. 이렇게 정부에서 담화문 안에 내려가 있었습니다.
다세대 임대 다 끌어모아야 10만 채 공급이 된다. 과대포장이다. 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와 민간의 입주 물량 전망에 대해서 지금 전국 단위 그리고 서울 단위로 표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얼만큼 공급하고 민간에서는 얼만큼 공급하다. 거기에 따른 합계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주택 공급 물량 발표에 대한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만 얘기하면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반박문이 많습니다. 자, 부총리가 28일 대국민 담화에서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 물량이 전국 46만 9천 채, 서울 7만 3천 채인 반면 올해 입주 물량은 각각 46만 채, 8만 3천 채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국토부 장관께서도 앞으로 10년 동안 전국 56만 채, 수도권 31만 채, 서울 10만 채의 주택이 매년 공급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고 했지만 이는 주택 공급 물량을 부풀린 것이다 라고 정면 비난에 나섰습니다. 국토부의 올해 서울 입주 물량 예측치 중 절반가량인 4만 1000채는 비아파트다 라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데요. 담화에서 밝힌 공급 물량은 해당 연도에 완공돼 입주가 가능한 물량입니다. 정부는 이 기준에 따라 올해와 내년에 서울 각각 8만 채가 넘는 주택이 완공된다고 전망했는데요. 하지만 민간기관에 따르면 서울의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3만 1000채, 내년 2만 채로 정부 추산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청년주택 같은 공공임대 이런 모든 물량을 전부 다 공급 물량에다가 포함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가 나왔다라는 건데요. 문제는 수요자들이 다세대나 연립 등도 주거에 필요한 역할을 하긴 하지만 주택시장에서 대다수가 기대하는 주택의 유형이 아파트라는 점을 감안하면 유형별 물량을 밝히지 않을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2022년 이후 물량을 아파트와 비아파트, 임대와 분양 등으로 구분해서 공개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못하고 있다. 정부가 비아파트를 포괄하는 통계를 내놓으면서도 이 물량이 일기 신도시에 공급된 29만 채를 넘어서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이것은 거짓말 아니냐라는 겁니다. 자, 또 일기 신도시 주택 공급의 90% 이상은 아파트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공급이 충분하다라고 주장은 좀 맞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빌라 단독주택증 비아파트 물량을 대거 포함시킨 데다가 사업 추진이 불확실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서 무주택자들이 주로 기대하는 새 아파트는 충분하게 공급하기는 역부족이다라는 얘기와 함께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시장에 다시 나오지 않는 주택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안 되고 또 순환되지 않는 공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 공급에다가 포함시키면 안 된다. 비아파트의 경우는 앞으로도 선호도가 떨어질 거라 이것도 포함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의 반박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크게 두 가지 얘기가 있을 텐데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 이거 담화문 보고 어떻게 느끼셨는지, 그리고 정부 주도의 주택 공급이 결국은 실패 쪽으로 가닥을 잡는 건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장님? 사실 저는 담화문 한 번 슬쩍 읽고 다시 보지도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러니까 담화문이라기보다 그냥 읍소하는 그런 형태의 뭐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걸 기획했는지도 잘 모르겠어. 맞아. 이유를 모르겠어. 무슨 메시지를 그 시점에 전해야 된다고 생각했는지.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별 내용도 없어서 넘겼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턴가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는 통계 이런 것들은 안 보잖아요. 그렇지. 네. 사실 안 봐요. 요새는 부동산 대책 나오면 항상 이 부동산 대책 같은 경우 보면 앞머리에 정부가 판단하고 있는, 국토부가 판단하고 있는 시장 상황에 대한 내용들, 통계들이 나오고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준비했다. 항상 왜 우리가 이런 대책을 냈느냐.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판단, 그거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해서 공급 대책, 수요 대책 이런 식으로 항상 나오거든요. 근데 맞아요. 요새는 전반부를 아예 안 봅니다. 왜? 그냥 지들이 하고 싶은 얘기 써놓은 거니까 지금 거의 반복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뭐 지금 뭐 연립주택, 빌라, 뭐 이런 다세대 주택 이런 게 부족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항상 얘기 나왔던 것도 뭐 국토부나
아니면 민간 단체 반박, 이 얘기도 계속 반복됐던 얘기죠. 올해의 입주 물량이 얼마나 되느냐. 부동산 114 민간 업체에 집계한 내용은 뭐 2만 얼마다. 뭐 이게 이제 분양한 거 기준으로 해서 입주한 거 따져봤을 때 이런 거다. 지금 여기서 이제 3만 1천 정도는 얘기하네요. 근데 무슨 소리냐? 뭐 훨씬 많다. 뭐 8만, 뭐 4만. 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숫자냐? 그치. 따져보면 뭐 원룸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행복주택 뭐 이런 거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다. 이제 그런 판단 자체, 그러니까 사실 이런 숫자에 대해서도 10만 채면 충분하네. 그러니까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는 그거였겠지. 충분한 물량들이 공급될 예정이니 언론이나 민간 업체나 또는 투기꾼 놈들이 흔들릴 것 같다. 그렇다라고 해도 부안해동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기다려 주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숫자들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 필요 없는 소리지. 왜? 결과가 결국 부동산은 가격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을 해서 가격으로 말해주는 거고, 그 가격이 지금 폭등이냐 아니냐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결국 뭐, 그래, 부안해동하지 말고 우리는 그러면 좀 저렴한 매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하는 선택을 하셔도 되지만, 막상 그래서 기다리고 안 알아봤는데, 2주 전에 오시지. 일주일 전에만 오셨어도 지금보다 5천만 원 싼 물건 전세에 있었는데, 지금 그거에 당하는 사람, 당사자는 본인들이 결국은 그 의사 판단 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정부 말을 믿고 기다렸다가 뒷통수 맞으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 그렇죠. 맞잖아요. 집 사지 말고 기다려주세요. 그때 샀어야지. 그때 안 샀으면, 예를 들어, 김현미 장관 시절에 2, 3년, 3, 4년 전 대책 나올 때, 그때 샀어야지. 그 말 듣고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으면 후회해 안 해. 아이고, 내가 왜 그때. 임대도 마찬가지지. 전세 안정화될 겁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게. 전세 미리 얻었으면 좀 나았잖아.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뭐 다 알겠는데, 뭐 그렇게 10만이면 어떻고, 15만 원이면 어떻고, 8만이면 어때. 결과적으로 이 판단에 따라서 안정화되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공급 물량이 있다고 하는데도 지금 시장 자체는 매매 시장도 그렇고 임대 시장도 불안한 거 아니야. 그렇죠. 엄청 불안해. 이 상황에 대한 판단이 잘못되었거나 이 숫자로 사람들을 홀리려고 하더라도 시장은 다르게 하거나 누가 문제겠냐. 근데 예전 같았으면 투기꾼이 문제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이제 말의 힘이 떨어진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싶고. 그렇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주택 공급, 정부 정책 실패냐, 이런 얘기 했지만, 그런 얘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시기다. 앞으로, 정부가 공급 물량을 앞으로 도심지 내에서든 확대하겠다, 이렇게, 방향을 튼 게 이제 작년부터고, 물론 이제 3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도 하겠다라고 했었고, 그러니까 벌써 한 2018년 이때부터 해서 방향이 돌아서긴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단기에 물량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골든타임은 2017년에 대통령 선거 끝났을 때 그 기조가 잠깐 돌아섰던 게 그때 이제 뭐였냐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7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 그래서 신규 철거 중심보다는, 철거하고 새로 신축하는 것보다는 재생. 고쳐서 다시 쓰는, 이런 쪽이 어떤 방향으로 가다가 안 되겠으니까 돌아섰잖아요. 재개발, 재건축도 억제하고, 특히 서울시 같은 경우는 해제한 곳도 많았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블로그랑 페이스북에도 글을 썼었는데, 이게 민간 사업을 되게 지원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여전히 어떤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정책 이반자분들은 약간 좀 손발이 안 맞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민간 그 얘기는 어제도 제가 저희 집사람이랑 했었는데 진짜 이해가 안 간다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이 주변에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 중에 보면 그런 분이 있어요. 중개 20년 동안에 20년 동안 해가지고 번 돈을 모아서 시행 사업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 이게 내가 진짜
이제, 왜냐하면 이 시행사업은 한 방에 확 잘 벌고 이런 게 있잖아요. 중개는 진짜 개미처럼 해가지고 모아서 가는 거라고 하면, 그렇죠. 시행은 한 번 잘 터지면 쫙 버는 게 있잖아. 그렇죠. 인생 역전이. 근데 그렇게 갔다가 망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 많지. 거의 다야. 내가 그러니까 시행해서 일어선 사람을, 중개하다 시행해서 일어난 사람을 별로 못 봤어. 막, 지분 쪼개기에서 장난치는 사기 이런 사람들 빼고 그런 사람들 빼고는 잘 못 봤거든. 그만큼 시행 개발 사업이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개발 사업이 있어야 신축 물건들이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개발 사업들이 많이 돼야 우리는 새 아파트나 새 주택, 새 빌라나 새 집에 좀 더 적은 비용으로 할 수, 그 집이 너무 많아야지. 그렇지. 내가 그 집 간의 경쟁이 생겨야 그 집을 내가 싸게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싸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집을 그렇죠. 안 짓기 시작하면 그거 하나 생기면 그 하나의 수요가 몰리는 거고 걔가 더 비싸지는 이게 시장 구조인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 그 개발 사업이 어려운데. 그렇죠. 모 후보는 앞으로 개발 부담금을 50% 뭐 개발 이익 환수를 50% 하겠다? 야, 하다가 다 망하다 어쩌다 성공하면 그거 50% 떼간다고 하면 어느 미친놈이 시행 사업하냐? 하던 뭐 면허도 반납하고 그만두고 딴 거 가겠다. 그러면 새 집 안 짓겠다는 얘기인데. 짓지 말란 얘기. 짓지 말란 얘기인데. 어디 사놓으셨나? 아니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재건축도 사업이 안 되는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따른 개발이익 환수 금액이 다른 민간 개발 사업의 개발 환수 금액보다 저는 되게 현저하게 높기 때문에 그 비율이 좀 현실성 있게 조정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인데 그러니까 그런 개발이익 환수가 세면 셀수록 민간은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안 하죠. 그러니까 그게 한쪽에서는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민간에서 안 하니까 공공이 나서, 니네가 안 하면 우리가 주도해서 할게 해서 지금 멱살을 잡고 끌고 가겠다는 모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망가진 이유는 민간이 사업 가는 거를 멱살을 끌어잡기 위한 이런 제도들이 있으니까 민간이 안 가는 거고, 그러니까 정부가 나서 니들이 왜 안 해? 그럼 내가 할게. 나오는 건데 정부도 할 땅이 없으니까 민간한테 땅 뺏어가지고 하겠다. 그렇죠. 이런 모양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앞에서 잘못된 어떤 시장 친화 반시장적인 정책들이 딱 장벽을 쳐놓고 가지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정부도 뭔가는 해야 되니까 자꾸 이런 반시장이 아니라 반자본주의 정책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 땅을 뺏어가지고 뭘 하겠다, 수용을 해서 뭘 하겠다. 도심전에서도 필요해. 그러면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해가지고 수용해가지고 한 이런 사업들을 더 늘려 이런 식의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난 다 못마땅하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골든타임도 놓쳤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사업들은 중간에 끊이지 말고 어떻게든 불씨를 좀 지펴서 갈 수 있게끔 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공급 물량 발표 얘기하다 지금 돌아섰는데, 이게 정부가 이렇게 내놓는다고 해서 쉽게 이게 금방 눈에 보일 만큼 도달할 수 있을 만한 목표치가 아니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아마 많이 오랫동안 보아 오셨던 분들은 공감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기사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그걸 까고 싶으니까 자꾸 이걸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그런 것도 있죠. 어떻게 보면 부관 참시하는 것 같아. 그런 수준으로 얘기를 자꾸 이제 기사거리 없으니까 이게 모자라다 이러면서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뚜렷한 답은 없다. 뚜렷한 답은 없다. 맞아요. 네. 그냥 뭐 그러네요. 네. 자, 이번 담화문에 발표됐었던 내용 중에 주택 공급에 관련된 부분은 사실 뻥튀기였다. 뭐, 이 얘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편으로 보면 정책이 발표될 때마다 공급을 얼마나 하겠다, 라는 얘기가 말씀하셨던 대로, 네, 2년 전부터 기조가 바뀌면서 계속 관련된 부분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숫자를 보고 믿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면 거의 없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담화문도 갑작스럽게 발표를 했지만 사실상 거의 묻혀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자, 문제는 왜 지금 이 담화문을 발표했는가? 왜 이 시점에 갑작스럽게 담화문을 발표했는가? 왜 그리고 4가지 주요한 꼭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두 번째 꼭지로 넘어가 보시면 아마 좀 더 이해가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 중에 대출 관련된 내용과 더불어서 2030의 시장 분위기가 지금 심상치 않다는 내용 같이 전해드리면서 시장의 반응, 그 다음에 동향,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에서 영끌과 비투를 막기 위해 하반기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으면서 내 집 마련을 미처 하지 못한 2030 세대들의 불안감이 엄청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모가 다시 줄어들기 전에 서둘러 매매를 해야 한다라는 움직임이 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불안도 가파르게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금융위원장은요, 정부 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의 담화문에서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줄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간 5에서 6%로 억제하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상반기 증가율을 연간으로 환산하면 8, 9% 정도 되니까 하반기에는 3, 4%로 관리해야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과정에서 다소간 발생하는 비판과 부작용은 감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자, 최근 늘어나고 있는 이금융권 가계대출도 규제 차익으로 인한 시장 왜곡이 없게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결국은 제2금융권의 대출도 옥죄겠다라는 내용의 의미인 것 같은데요. 다만 뭐 코로나19에 관련된 부분들, 자영업자, 소상공인, 무주택 서민, 실수요자에 대한 작은 공급의 길은 열어두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또 나와요. 자, 이런 발표가 나오자마자 시장의 반응이 지금 심상치 않은데요.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기 전에 매수를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주택 투기와 관련 없는 실수요자에 대한 대출의 문은 열어두겠다고 했지만 무주택자에 대한 언급만 하더라. 갈아타기 수요는 실수요자가 아니냐. 이번 기회에 다음 아파트를 사지 않으면 영원히 갈아타기 기회를 놓칠 것 같아 무조건 매수를 해야겠다. 무주택자에 대한 담보대출 인정 비율이 LTV가 완화하겠다고 한 지 얼마나 됐는데 또 대출 규제를 하냐. 계속 매수 심리를 자극하는 건 정부다 라는 생각이 든다. 이런 비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부분들이 무주택자가 LTV가 완화가 되면서 6억에서 7억 원대 금액의 가장 많은 대출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무주택자가 7억 원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기존 LTV를 적용하면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달부터 대출 가능 금액이 최대 4억 원으로 1억 2천만 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자, 거기에 따라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엄청나게 많이 몰려서요. 강북권의 전용 면적 60에서 85제곱미터 중소형 아파트 매매 가격이 8억 9,257만 원을 기록해서 9억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도봉구에서는요, 약 2달간 281건의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7억 원 이하가 중저가 아파트를 사고 판 거래라고 하고요. 구로구도 상황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자, 대출 규제 강화 카드가 재차 언급된 만큼 수요자들 사이에선 얼른 집을 사야겠다라는 인식이 커진다라는 건데요. 거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합니다. 자, 대출을 막으면 주택 구입에 가장 어려움을 겪는 계층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젊은 층이 대부분이라고 하고요. 규제에 대한 으름장을 놓을 때마다 중저가 아파트 단지들의 매수세가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 이런 기사도 있어요. 6월에도 아파트 거래량 앞지른 빌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가격이 너무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서울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빌라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상반기 빌라 거래량이 32,600건, 아파트는 25,800건에 그쳤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빌라 거래량이 아파트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1억 원인데요. 빌라는 3억 3천만 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도 평균 6억 원대의 전세가 없죠. 거기에 따라서 무주택 서민이 내 집 마련 움직임으로 빌라를 사자라고 몰려갔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빌라의 사자가 팔자보다 전국적으로 앞질러서 빌라의 가격도 상승세로 접어들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표에 보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 서울 소형 아파트 평균 가격, 그리고 서울 연립주택 평균 가격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의
주택담보대출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뭐 과거에는 LTV 관련된 부분들을 40%로 축소했고요. 2018년에는 DSR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또 작년만 해도 9억 넘는 집에 주택담보대출을 적용했던 DSR 40% 규제를 6억 초과주택으로 확대를 해버렸고요. 시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9억 원 초과분엔 또 LTV 20%를 적용했습니다. 시세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시장의 반응은 사려는 사람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KB 리본에 따르면 7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이 7월 전국 매수 우위 지수가 101.5%를 초과하면서 기준점을 넘어섰습니다. 결국 사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중에 충북이 가장 높았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서울하고 수도권에서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서울이 103.3, 인천이 106.1, 경기가 117.7 모두 매수 우위 지수가 기준점을 드디어 넘어버렸습니다. 자, 거기에 따라서 사자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은 부동산 가격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거 아마 다들 보셔서 아실 것 같은데요. 자, 갑자기 분위기가 사자로 급 전환됐습니다. 금리가 아니죠. 대출을 옥죄겠다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시장의 문의가 엄청나게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 문의가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빌라 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한 시장 동향이 심각하다 보니까 매수 우위 지수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또 갈아타기에 대한 부분도 실수요라고 보지 않았죠. 이번 담화문에서는 실수요자는 무주택인 실수요만을 실수요로 인정을 했고요. 갈아타기는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규정을 해버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정부의 시장 개입이 부동산 가격 상승 공식이라는 게 이미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시장에 개입하려고 하는 건지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차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전반적인 이야기를 쭉 한번 나눠드렸는데요. 시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와 함께 대출 규제에 관련된 부분 과연 어떻게 될 건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재개발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상당히 좀 뜨겁다는 얘기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선생님? 일단 여러 가지 부분들의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네, 말은 많았죠. 기사가 너무 길어, 지루해. 그럼. 죄송합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 다 짜집게 하느라고. 지금 보다 보니까 네. 이번에 발표한 내용 중에 금융위원장 은성씨입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면 네. 가계부채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금융권 가계대출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새마을금고라든가 이런 데도 이제 대출 좀 잠그겠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1금융권 말고 다른 쪽에서 좀 대출 한도 더 나오는 거 이런 거 쓰는 거 있으면 좀 틀어막겠다 이런 얘기로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올해가 목표로 삼은 게 가계부채 증가 비율을 한 연 5%에서 6%로 잡았는데 상반기에 지금 증가한 것만 보더라도 연 기준으로 따지면 8, 9% 선이라서 5, 6% 맞추겠다는 얘기는 어떻게든 하반기에 가계대출 증가율을 3, 4%대로 막아서 평균을 5, 6으로 낮추겠다는 얘기니까 하반기에는 돈 안 빌려주게끔 금융정책을 짜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요층들이 지금 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거죠. 이만큼 케이크를 이만큼 준비했는데 딴 동네 가서 먹으면 내가 먹을 케이크 없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먹으면 달려가야 돼. 집 마음에 드는 거 조금 덜 마음에 들더라도 저 대출을 받아야 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얼른 저 케이크 남아있을 때 가서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거지. 그런 발언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거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제가 전기차 주문을 했는데 네. 벌써 지금 3월 말인가 했으니까 근데 그때도 그렇거든. 이게 전기차 보조금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 보조금 소진되면 차 살 필요가 없어. 보조금 있을 때 가서 사야 되는 거지. 거의 그런 느낌인 거죠. 혜택이 있을 때, 남아있는 거 있을 때 가는 것처럼, 보조금 있을 때 전기차 사야 되는 것처럼, 대출이 쓸 수 있는 내 범위 내에서 한도가 차이가 나버리면 아예 살 수가 없는 거니까. 지금 대출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뭐, 시장, 기사에서 보면 지금 뭐, 말씀하신 내용 중에 보면 수요가 지금 다시 뭐, 팔자보다
투자자가 더 늘었다. 그래서 분위기가 좀 바뀌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맞아요. 제 생각에는 좀 지역에 따라서 약간 좀 온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요번에 이제 7월 달부터 바뀐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주택자들은 어차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길은 막힌 지 오래됐고 지금 이제 무주택자나 1주택자 중에서 뭐 교체 수요하는 사람 케이스에 따라서 약간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바뀐 내용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소득이 어느 정도 좀 되는 분들 중에서 소득이 많다는 얘기는 DSR을 조금 여유롭게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LTV가 10%씩 풀렸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받을 수 있던 것보다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서 매수가 가능한. 근데 이게 조건을 맞춰보면 가격이 9억 밑으로 그렇죠. 이제 가격대가 일정 금액 이하여야만 이 10% 늘어나는 걸 받아먹으면서 내가 대출 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고계층에 해당되는 아파트들이 거래량이 되게 많이 늘었고 지금 기사에서 나타나는 이런 형태로 지금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글쎄요 이게 이게 결국 코로나 영향도 있는 것 같은데 돈이 많이 풀리면서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시장에 계속 이렇게 돈을 사람들이 대출을 갖다 쓰는 거를 별로 이렇게 무섭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택 매입에 등을 떠밀고 있어. 떠민다고 해야 되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제 정부가 공공재개발 카드를 작년부터 꺼냈잖아요. 그리고 이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이게 뭐 아파트 가격이 어제 5억 하던 게 많이 올라서 6억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재개발에서의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 어떤 식이냐면 아무것도 없던 동네에 3억짜리, 2억짜리 빌라가 재개발이 된대 그러면 프리미엄 몇 억 이런 식으로 딱 뜨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2억짜리가 내년에 3억 되는 게 아니라 2억짜리가 내년에 5억 사업 추진이 확정되는 순간 가격이 확 이렇게 펌핑해버리는 이런 말 그대로 마법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노리고 하는 투자들이다 보니까 투기성이 엄청 강한 거죠.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니까. 이런 쪽에 대한 투자들이 과거 박원순 시장님 시절에는 별로 이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왜 서울시가 재개발에 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되게 열심히 안 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정부가 나서서 공공재개발 하겠다. 공공재개발이 아니라 비슷한 형태로 공무주택 관련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올해 4월 같은 경우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서 다시 민간 재개발 가게끔 하겠다. 이러면서 좀 사실 이제 재개발 판이 어느 정도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빌라 투자는 당연히 그 재개발 추진을 하려고 하는 지역에서 가장 사기 좋은 물건이 빌라기 때문에 빌라는 거래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지금 물 만난 격으로 쪼개기 하는 업자들 막 가서 열심히 짓고 있고 그래요?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어저께 잘 아는 부동산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오래 알고 지낸 사장님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어느 지역에 쪼개는 원룸을 지금 사고 싶다는 거야. 그리고 또 거기 계속 쪼갠다고 하는데 되지 않겠어요? 이러면서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그 동네 그래도 좀 지나면 재개발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선수가 왜 그래? 그렇게 봐놓고서 왜 그래? 그러니까 결국은 이 재개발 활성화 업자들이 들어와서 쪼개기 하는 거는 또 맞물려 있어요. 이제 그 흐름으로 가고 있고 쪼개놓은 거 가서 사람 살 거 아니야. 그렇죠. 거래량 늘어나는 거지. 맞물려 있는 거죠. 이제 이게 결국 그런 거예요. 취득세가 12%가 되든 8%가 되든 이거 재개발 구역으로 정해지기만 하면 상승이 훨씬 가파르니까 이 정도 그냥 매매가다 생각하다. 3억짜리 물건 3억 2천의 물건 3억 5천의 매물 나왔다. 5천만 원 가격 올렸다 생각하고 사자. 어차피 이거 취득세 낸 건 비용으로 나중에 세금 낼 때 빼줄 거 아니야. 이제 그런 논리가 서는 거지. 그렇구나. 되기만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반쯤 이제 특이적인 성격이 있는. 그러니까 이게 거의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도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투자가 아니야. 거의 도박에 가까운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토지 재개발구역 안에 토지 관련해서 토지만으로 분양 자격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막 질문을 이런 걸 살려고 하는데 뭐 좀 조언해 주실 거 있으면 해주세요. 질문을 이렇게 올렸더라고. 근데 그 조언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 왜냐하면 이게 어느 구역이냐에 따라서 분양 자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거는 엄청 공부를 해서 판단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전혀 경험이 없는 재개발 투자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가서 그거 자체도 몇 억짜리인데 그렇게 해볼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당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하고 계시는 거라고. 이게 같은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분석을 해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투자지만 똥이 된장이 모르는 사람이 가서 사는 건 그건 도박이잖아. 안 나오면 나중에 총 다 억울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도박을 하고 계신 거라고. 근데 지금 미 지정 지역에 가서 재개발 바라보고 빌라 사는 거는 일종의 싸게 사면 사실 상관없어. 싸게만 사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빌라도 지나면 가격이 오르니까. 근데 이제 그걸 비싸게 사거나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일종의 도박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내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그러니까 장이 이렇게 상승장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지속되는 상승장의 하반기, 상승장의 끝 마무리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나고 설마 했는데 이번에도 여지없이 이제 지난 상승장에서도 끝 마무리에 가서는 이제 대재개발의 시대.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재개발 물린 사람들이 제일 피봤죠. 이제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어요. 몰라요. 이제 상승장이 앞으로 얼마나 더 이어질지. 모르지. 이 재개발 투자들이 앞으로 서울의 도시계획 방향이, 도시재정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투자가 성공이다 실패다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일단은 지난 텀과 마찬가지로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강해지고 정부의 정책도 재건축은 억제하면서 재개발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정부도 서울시도 턴어라운드 하고 있고 뭐 그 과정에서 다시 이제 이런 재개발을 바라보는 투자는 또 그러니까 초기 재개발을 생각하고 들어온 투자는 또 여지없이 시장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그게 다 이런 자료로서 통계로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 것 같아요. 자, 재개발 관련된 이야기 쭉 수장님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시청자분들의 관심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 쭉 해주셨는데요. 일단은 수장님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제가 미처 생각 못한 게 있었어요. 뭐? 취득세가 양도세 납부할 때 공제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공제되지. 그러니까. 비용이니까. 그러면은 취득세라는 게 세금을 납부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예치하는 거일 수도 있겠다. 누군가의 관점에서. 비용. 그러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매도인 삥 뜯는 거지. 그러니까 매도인 삥 뜯는 건 아니고 매도인의 지위의 역할을 하는 거지. 이걸 살려면 돈을 이만큼 더 내라. 문지기 해주는 거네. 야, 그러니까 그 사고 파는 것에 대한 것을 감독해주는 어떤 그 비용으로 12% 내야 돼 너는. 그러니까. 참. 근데 지금 근데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주택이 없으신 분도 새 아파트가 너무 받고 싶으니까. 근데 뭐 청약으로는 답이 없으니까 그냥 첫 투자를 그런 빌라 사서 재개발 기다리겠다 이렇게 움직이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두 번째 주제에 관련돼서 꼽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에서 갑자기 담화문 발표했잖아요. 근데 보이시는 것처럼 대출 규제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매수 우위 시장으로 완전히 접어들었다. 전국이 다 지금 100이 넘었다. 긴장할 만할 것 같아요. 네. 긴장할 만할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면 몇 차 유행이 되나? 부동산 상승? 네. 갑자기 사자로 분위기가 전환이 됐는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클 거고 그 부분들이 저금리 기조하고 만나서 더 그 영향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생각보다 잘 진행되지 않는 저공급에 관련된 부분들도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시장들이 중저가 아파트 그리고 빌라 시장 그리고 재개발 시장 쪽으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15억이 초과되는 고가 아파트 시장은 상대적으로는 조용한 편이에요. 네, 편이고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 또 서울보다는 경기도권으로 해서 사실 오늘 기사에 뽑지는 않았지만
서울 분들이 경기도로 굉장히 많이 이사 나가시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수요가 변경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확실하게 정리가 됐던 거는 뭐냐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개념이라는 것은 가로 열고 무주택이 있었다는 거. 네. 가로 열고 무주택이 있었다는 거. 그래서 오히려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있는 실수요 입장에서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부가 이렇게 담화문까지 발표해서 시장을 또 옥죄려고 하고 있고, 또 임대차법도 개정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가장 우려하는 거는 정부에서 또 움직이면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우려들이 있던데. 뭐 그거는 일종의 비아냥인 거. 그러니까 계속 부작용이죠. 정부가 움직인다는 건 시장의 직접적인, 직간접적인 개입 비중을 늘려서, 그러니까 시장이 작동을 잘 안 하는 게끔 되는, 그러니까 이 매물이 거래가 많이 되고 이래야 이게 작동을 하면서 맞아요. 사실은 이제 더 안정화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거래가 없으니까 이 비정상적으로 오히려 더 거래량이 없어지면 없어져서 시장이 작동하기 힘들면 힘들수록 변동성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사실 해도 될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 하세요. 네, 그러니까 욕먹을 생각해야지 또. 아니 잔치집을 할 건데 뭐 상다리가 부러지게 음식을 많이 차리면 많이 차릴수록 많은 사람들이 와서 즐겁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일정 부분 똥파리가 낄 수도 있잖아. 그 똥파리가 끼는 거가 무서워서 일단은 똥파리를 싹 다 잡고 잔치집을 열겠다. 네. 왜요 또? 아니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 뭐. 네. 뭐 많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서 뭐 개인적으로는 일단 좀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지난주에 그 대책 나오기 전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루머도 돌았잖아요. 뭐요? 그러니까 담화문에 뭐가 나올 거다 내용주에 뭐 있었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일부 지역들을 지정했더니 거기가 이제 안정화되는 기조를 보였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서울 전역, 경기도 일부 지역을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 그러니까 경기도의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아무나 못 사게.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거는 이제 매수자 제한을 되게 빡세게 거는 거잖아요. 뭐 이제 그렇게 하겠다. 이제 그런 루머가 돌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사람들 얘기했던 기억도 나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인 것 같아요. 나중에 안 되면 그런 것까지도 꺼낼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또 사실 뭐 추진되고 있는 거라 기사에 뽑진 않았지만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이낙연 국회의원님께서 입법하신 것도 있고 임대차 3법 관련돼서도 지금 바꾸겠다고 또 난리들을 피우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진짜 5년 다이나믹하다. 너무 길어. 어쨌든 왜 이렇게 다양하게 열심히 하는데 그 핵심은 못 짚나 몰라. 딱 찍고 가면 좋은데. 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뭐 아까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대를 안 하니까 뭐 정부가 개입하면 뭐 한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두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정부의 개입 얘기 나왔으니까 드디어 정부에서 칼 갈고 뽑았던 임대차 2법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갱신하면 4억 7천이고요. 신규 계약하면 8억 6천입니다. 자, 심지어는 평형대가 더 큰 게 전세 가격이 더 낮은 그런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입자들에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아주 특별한 권리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세입자들이 전세 계약 청구를 하지 못했다는 얘기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던 집에서 2년 더 살면서 보증금은 5% 이내로 인상하는 임대차 2법 시행이 1년 지났습니다. 갱신권이 있지만 권리를 쓴 세입자는 절반이 채 안 된다고 하는데요. 권리를 쓸 수 없는
구멍이 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의도한 만큼 결과가 안 나오니까 전세가 불안이라는 부작용만 부각되고 있다라는 건데, 지난달 만기 도래한 임대차 계약 총 16,883건으로 가정하게 되면 계약 갱신 요구를 행사한 것은 약 8,000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인 거죠. 자, 계약 갱신을 안 한 사람이 23%, 갱신을 한 사람이 77%, 뭐 계약 갱신을 하면서 계약 갱신권을 뭐 미행사하신 분들이 또 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나오는데요. 세입자에게 무조건 좋다라고 얘기했던 계약갱신권을 절반도 행사하지 않은 이유 3가지는요. 일단 첫 번째가 광범위한 집주인의 갱신 청구권 거절 사유를 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실거주 목적으로 집주인이 거절했을 경우, 실제 집주인이 실거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경우, 세 번째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배상 금액이 적어서 사실 실익이 없다라는 거. 자, 집주인 입장에서도 불만이 많습니다. 내가 얻는 게 하나도 없는데 집을 팔고 싶어도 집을 못 파는 이런 일이 생긴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또 이런 얘기도 있죠. 집주인이 거짓 사유로 갱신권을 거절해도 정부의 과태료 부과 등 페널티 같은 건 없고 당사자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그러니까 정부는 그냥 심판관으로 남아있고 직접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 각각의 관점에서 각자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서울 100대 아파트 임대차 계약 갱신율이 임대차법 시행 전 57.2%에서 시행하고 나서 77.7%로 올라서 임차인 다수가 임대차 3법 시행의 혜택을 누렸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통계를 다시 보면서 77%의 계약 갱신 비율에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지 않고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서 재계약한 숫자도 포함된다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권이나 전월세 상한제 이런 것들이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100대 아파트 통계와 별도로 6월 전국 임대차 계약 신고 건수도 공개했는데요. 임대차 신고제가 지난달 첫 시행한 이후 계약갱신 청구가 13,000건이고 이중 갱신권을 행사한 건수가 8,000건이라고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세입자의 약 40~50%만 갱신권을 행사해서 사실상 법이 안착됐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손해배상 얘기도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3가지 케이스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을 청구하는데, 예를 들면 직전 전세보증금이 5억이었고요. 집주인이 제3자를 세들여서 보증금 7억 원, 40%를 인상을 해서 내놨어요. 즉 실거주하지 않고요. 그럼 2억이 올랐습니다. 자, 이런 경우 손해배상금은 최대 1,000만 원 정도다라고 하는데요. 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드는 비용, 시간,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 등을 감안을 해보면 배상금이 크지 않다라는 지적입니다. 즉 실익이 없다라는 거죠. 거기에 따라 실제 시장에서는 세입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보다 집주인의 퇴거하라는 소송이 더 많은 이유라고 합니다. 자, 금리 인하로 인해서 전세금을 대출받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전세 가격 상승에도 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다시 얘기하면 주인이 거주를 하려고 통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가야 되니까 그럼 차라리 올려주고 갱신을 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받아들여졌다. 이런 케이스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올려줄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금리가 저렴하고 전세자금 대출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라는 건데요. 자, 임대차 입법 시행 당연히 처음부터 수장님은 반대를 거듭하셨지만 이런 식의 이야기를 또 정리해서 듣고 보니까 이해는 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만들어낸 하나의 부작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굉장히 시끄러운데 우리 오늘 이 주제는 시청자분들이랑 대화를 좀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실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지. 네. 자, 일단 소장님부터 여쭤볼까요?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당사자니까 이게 서두에도 얘기했잖아요. 그러게요.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고 싶은 임차인 분도 계시지만 개인의 사정에 따라서 떠나가는 경우들, 이사를 가셔야 되는 경우들도 있고, 이사를 가셔야 되는 임차인 분 입장에서 새로 임대를 얻으셔야 특히 전세를 얻으셔야 되는 분들은 높은 임대 가격을
감안하고 이제 가야 되니까. 이와 관련된 우는 소리들은 커뮤니티에서 되게 많이 볼 수 있어요. 맞아요. 지금. 예. 지금 진짜 집값만 오른 줄 알았는데 전세값도 너무 2년 사이에 가파르게 많이 올라서 정말 막막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그러니까 결국 임대차 입법 다이나믹 지난 2년간 보세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얘기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정부가 뭐라 그랬어? 입주 물량은 뭐 평년에 비해서 뭐 적지 않은 숫자며 갑자기 근데 꾸준하게 평소처럼 주택을 공급해야 하는데 새 집들이 계속 생겼는데 갑자기 다이나믹하게 전세 가격이 올라간 변수는 뭐야? 여기는 결국 임대차 입법이 주된 원인이라고밖에 볼 수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주된 원인이에요, 실제로. 주된 원인이에요. 네, 주된 원인이고. 그 통계에도 나와요. 네. 임대차법 시행 딱 하고 나서부터 빡 치고 올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던 대로 부작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갈등 관계들은 되게 많이 생기는 상황인 거죠. 뭐 기사에서는 지금 이 기사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막상 이제 보니까 계약갱신을 한 세입자들이 많다라고 정부에서 홍보하지만 계약갱신을 했는데 올려줄 만큼 올려주고 계약갱신한 사람까지 포함된 수치니까 정부가 얘기한 것처럼 임대가격 그렇게 많이 안 올려주고 계약갱신한 사람이 많다라는 식으로 치적으로 볼 수 없는 부분도 있다. 이제 얘기하는 거고 뭐 신규 계약한 사람들은 더 많이 주고 가야 되니까 그 사람들 억울이라기보다는 아무튼 피눈물 나는 부분들은 맞아요. 당연히 포함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리스크들, 그러니까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맹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첫 번째는 이제 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내가 들어갈 거니까 집 비워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계약갱신 거절을 해도 명분이 없다. 근데 주인이 안 들어왔다 이 집에. 근데 주인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임차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을 주인들이 좀 활용해가지고 세입자를 내쫓는 경우도 있다.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맹점이다 이렇게 보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이게 손해배상 지금 사례에서는 보면 5억짜리 전세를 7억짜리 전세로 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세입자를 넣어서 그러니까 기존 임차인이 일종의 2년 동안 더 살 수 있었던 계약갱신 요구권에 피해를 입은 거지. 맞아. 그럼 요거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정을 할 때 계산을 해보면 약 1,000만 원 정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나오는데 이 그렇죠. 손해배상 1,000만 원의 손해배상 비용이 적다. 많지 않은 금액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 1,000만 원도 되게 큰 돈이에요. 큰 돈. 네, 근데 적다, 상대적으로 적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 이 세입자가 그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임대인으로부터 너 나한테 계속 계약을 연장을 해서 살게 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세입자 받아서 2억 원 전세보증금 더 받았으니까 1,000만 원 내놔 얘기하면 주인이 내가 왜? 그렇지. 나는 줄 생각이 없어. 그렇지. 너 임대차 보호법에서 주라고 한 거야. 난 모르겠는데? 이래버리면 결국 그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세입자는 뭘 해야 되냐면 그 전 임대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해야 된단 말이야. 소송 어떻게 해요? 변호사 사무실 가야 될 거 아니야. 변호사 사무실 가서 소송 기본적으로 소송하려면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 기본 착수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성공구수 이런 것도 달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비용들, 시간 이런 거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손에 쥐게 되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거예요. 소송에서 이겨도 변호사에게 지급한 비용 다 빼고 다 그거를 한쪽에서 부담하는 건 아니거든요. 소가의 일정 금액만큼만 가는 거니까. 그래서 실익이 별로 없으니까 소송도 상대적으로 별로 안 갈 거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자, 지금 수장님도 뭐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 주셨는데 이제 시청자분들하고 관련된 부분에 대화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눈에 띄니까 시장에서 현장에서 임대차법에 관련돼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요. 집주인이 입주를 하겠다고 얘기해놓고 계약갱신 청구를 안 한 사례들,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는지, 네, 이런 것 좀 있으면 알려주시고, 또 입주한다고 해놓고 세입자를 넣은 케이스들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이런 케이스들.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소송 가야 되잖아요. 소송 가는 케이스들 혹시 이런 거 알고 계시면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또 하나는 증액을 5%만 증액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 이상의 금액으로 재계약한 사례들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 청구권이 새로 발생해야 하겠지만 이러한 사례들이 있는지 각자 중개업하고 계신 현장 안에서 임대차 보호법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전월세 상한제 관련된 부분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채팅창에 네 좀 올려주시면 관련된 이야기를 갖고 잠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없는 것 같아요. 없다고? 왜? 없잖아. 있으면 얘기하겠지. 오래 걸려요. 채팅을 하는데 오래 걸려요. 네. 자, 이게 없으면 없다고 남겨주시면 돼요. 없을 거야. 왜냐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개업자면 나는 안 개입할 것 같아. 이게 결국은 갈등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 개입은 안 하지. 아니 근데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결국은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임대인이 계약갱신 요구 챙겨야 되잖아요. 내보내고 하는 일종의 꼼수잖아. 기존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속이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에 중개업자가 동조를 해줘야지 가는 거잖아. 왜? 임대인이 속일 수도 있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속여서 얘기를 하는데 집을 보려거나 뭘 하거나 하면 티가 날 수도 있잖아. 뭐가 이상하다고 하면 멈춰서겠지.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그런 갈등 속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지. 그러니까 이런 사례가 그렇게 요구하는 적은 있었지만 그거는 그냥 안 했어요라든가 그랬을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별로 이게 하더라도 중개업자를 끼고 하기보다는 중개업소에다 끼고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독단적으로. 그러니까 세입자를 내보내고 명도를 한 다음에 비워놓은 상태에서 가고 그럼 모르지. 부동산 빈집이었는데 갔다. 근데 의심은 간다. 세입자를 내보내고 뭐 그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도 사실 중개업자가 알기는 쉽지 않지. 뭐 의심 가긴 하지만 그런 사례가 그렇게 많을까? 물론이죠. 네. 자, 계약갱신 집주인의 입주를 목표로 해서 계약갱신 거절한 케이스는 사실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재건축 아파트 관련된 부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실거주 2년 관련된 얘기 나오면서 그쪽이 사실 제일 많이 나왔을 거로 보고 있고요. 지금 눈꽃님도 얘기해 주시네요. 서로 합의하에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신 분도 계실 텐데요. 이렇게 되면 또 중개업 하시는 입장에선 이게 재계약이니까. 근데 오래 살고 싶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게 최선이에요. 맞아. 그냥 5% 초과해서 서로 협의해서 금액만 왜냐하면 그게 어차피 2년 뒤에는 결국 이게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서로 이해관계가 대척점 완전 반대에 서 있는 게 임차인은 무조건 싸게 거주하는 게 좋고 임대인은 그렇죠. 무조건 비싸게 임대하는 게 좋거든. 이게 완전 대척점이 반대에 있는 사람이라 이게 좋아질 수가 없어. 결국은 이 가격이라는 부분에서 접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 번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척을 지잖아요. 그러면 서로 불편하기 때문에 다시 안 나. 임대인이 지난번에는 나한테 그렇게 내 뒤통수를 저 임대인으로서의 저를 인정하지 않아 주셨으니까 재계약할 의사 없습니다 하면 이사를 무조건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계속 거주하고 어차피 2년 뒤에 다 올려줄 거면 미리 지금 얼마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계속 협상하는 게 낫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임차인. 내가 아마 임차인이라도 그럴 거야. 나도 그랬을 거야 사실. 이거를 싸우기보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2년 만기 됐잖아요. 그래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 비싸잖아요. 지금부터 어차피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 일대로 간다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이사 비용도 들고 여러 가지 비용적인 부담도 있으니까 어차피 올려줄 것 같으면 조금만 올려주고 계속 사는 거지. 근데 이 내용의 본질이 있어. 뭐요? 임대인이 그래서 사실은 갑이야. 이게 임차인이 올려주고 싶어서 올려주고 협의하는 게 아니라 더럽도 치사하지만 그래도 임대인한테 눈밖에 나면 안 되니까 올려준다. 그게 저변에 깔려있는 거긴 하지. 그렇잖아. 그렇죠. 안 그러면 내가 이사 가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애를 얘를 여기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이러면,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서럽지. 내 집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맞아요.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모든 임대차의 본질이야. 맞아요. 이게
그래서 저도 지금 세 내면서 쓰고 있는 상가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임대인분들 너무 좋으세요. 너무 좋으시고 그런데 정말 좋으셔요. 정말 좋으시고 감사하면서 잘 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상가를 그러니까 내가 쓰기 위한 내 상가를 갖고 싶다. 내가 내 소유의 물건, 내 소유의 부동산에서 내가 거주하고 사용 수익하고 싶다라는 게 그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그래요. 맞아요.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속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일단 서로 협의하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러 오셨다라는 눈꽃님 이야기가 있으셨고요. 또 신명님 얘기는 이런 얘기 있네요. 만기시 재계약할 때 임차인이 갱신 청구권 사용 안 하고 현 시세로 협의해서 재계약하는 경우도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사에서 얘기했던 그 얘기네요. 그러니까요. 어차피 계속 거주할 사람들은 4년 딱 살고 나갈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올려주고 있고 또 계속 거주하는 걸 도모한다. 그러니까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 그 정도의 목돈이 있다고 하면 2년 뒤에서 어차피 줘야 되는 돈이니까 그냥 준비되는 대로 준다 뭐 이런 식인 거 맞아요. 그리고 대출이 잘 되니까 못 주는 상황이면 싸워보겠지만 대출을 받아서 드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대출 이자율이 낮으니까 큰 부담으로 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강동 집사님께서는 위로금으로 협의한다라는 얘기인데 결국 위로금 협의라는 거는 세입장에서 사실 그 계약갱신 청구권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유는 이거인 것 같아요. 이제 계약갱신 청구를 할게요 그랬더니 그냥 나가주시면 안 돼요. 부탁 좀 드릴게요. 이게 위로금. 근데 이 위로금의 금액이 사실 손해배상 금액보다 훨씬 더 컸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차이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가가 많이 올라서 갭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임차인도 조금 미안해 한다. 계약갱신하면서 워낙에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미안한 부분도 있죠. 네. 근데 저는 미안해 하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법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그 법을 만든 사람들의 문제인 거지. 그 법에 따라가는 거니까. 사실 저는 제가 아까 재계약 해드렸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랬다가 그분이 본인 집으로 이사를 가시게 되면서 빼면서 제가 임대료를 많이 올려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굳이 법에서 그만큼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올려줘도 된다라고 됐으면 저는 법대로 한 거니까 미안한 마음 가지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뭐 법이 일단은 그런 거니까. 그렇지. 네. 자, 우리 보장된 거니까. 그렇죠. 우리 이명진님 이야기는 소장님이 소개 좀 시켜주시겠어요? 만기 때 입주해서 매매를 하려 했으나 전세가 C가 마른 상황인데 어쩌나 싶어 말을 못했다. 그랬더니 세입자 가청에서 좀 올려주는데 2년 뒤에 계속 거주한다면서 계약갱신 청구 한 번은 받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무슨 얘기야? 내가 이거 읽으니까 이해가 안 가. 제가 보고 나서 딱 있으면 네,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죠. 네. 자, 또 보증금 내줄 수 있는 여유인 임대인은 임차인 내보내고 비웠다가 현 시세껏 임대하는 임대인도 있다라는 얘기들 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매매하려고 그랬는데 뭐 기존 세입자가 계속 거주해야 된다고 해서 좀 상황을 봐주셨는데 한 번 더 임대료는 올려받아야겠다.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만기에 조용히 나가는 세입자가 천사처럼 보인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네요. 자, 지금 보면 임대차법과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사실 굉장히 광범위하게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여러 가지 평가들은 굉장히 부정적인 건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 하나는 임대인의 힘이 더 세다. 역시 이런 부분들은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임대인이 되고 자가 소유를 하는 방향으로 가야 돼. 그게 사실은 제일 좋지. 국가가 임대인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개판이죠. 말도 안 통하잖아. 그건 공무원 상대해보면 알잖아요. 가서 얘기하면 규정이 이래서 안 됩니다. 개인이 하는 거면 좀 유두리도 있고, 왜 그래요. 뭐 이런 것도 하고, 인간 됐고, 아니면 찾아가서, 근데 국가, 공무원 조직 이런 거. 그러니까, 그리고 일반 소송도 안 되잖아. 다 뭐 행정소송이니 뭐니 말도 안 되는 소송을 해야 되고요. 소송 비용, 시작하는 비용도 비싸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것들.
아무튼 그 공공임대주택 뭐 좋네 어쩌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네 하는 분들을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걸 좋다고 하는 사람보다는 그거밖에 선택할 게 없으니까 좋아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네. 그런 얘기 요새 많이 하잖아요. 어떤? 공공에 공짜만 들어도 이제 싫다. 이제 그런 댓글들도.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나라가 나서 다 뭔가를 하려고 하지. 이렇게 큰 조직으로서. 싫다, 진짜.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크게 세 가지 주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는데, 그래도 오늘 우리 수장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주제인데도 오늘은 감정 컨트롤도 잘하시고. 자,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네, 뭐, 최대한 요즘 상황에 있어서 가장 이슈 있는 주제 세 가지를 꼽아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시장 전반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눠봤고, 또 하나는 이번에 발표한 다마무과 관련된 주제로 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자, 이제 뭐 분위기와 시장 상황이 계속 이렇게 가면 아마도 다음번에는 또 부동산 대책 관련된 얘기가 또 슬슬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시장의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자, 최근에 유동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코로나 부분이 문제가 되면서 정부에서 지금 유동자금을 또 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도 사실은 예측 불허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실지 다들 관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하실 텐데 별별 수 다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동향 어떻게 움직이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뭐 개인적으로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의견도 다양하게 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네, 다시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시작할 때는